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1급 제81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 주식회사 백제랍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다음 거래에 대해서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십시오.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1번 문항. 9월 20일 당사는 9월분 급여 영업부 1,400만원, 제조부 1,100만원에 대해서 원천 징수한 금액 영업부 52만원, 제조부 38만원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직원들한테 급여 주는 거래다 그지요? 급여 주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해야 되고 그 금액은 예수금이라는 금액으로 회계 처리할 것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다 그지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9월 20일 날짜 적고, 자 차변 먼저 적읍시다. 차변. 영업부 직원들한테 급여 준다. 급여 계정 과목 800번대 코드로 입력합니다. 금액 얼마요? 1,400만원. 자, 제조부 직원들한테 주는 급여 임금이라는 계정 과목 쓴다 그지요? 차변 임금 계정 과목 500번대 코드로 입력합니다. 금액 1,100만원입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참고로 계정 과목 코드 검색할 때요. 500번대 코드로도 급여 계정 과목이 현재 검색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500번대 코드 임금으로 입력해도 당연히 정답이고요. 500번대 코드의 급이라는 걸로 회계 처리해도 정답으로 인정되는 걸로 채점되었답니다. 참고로 그 내용 설명드렸고요. 자, 우리는 배운 내용대로 500번대 코드일 때 임금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자, 차변 회계 처리했고 대변 회계 처리합시다. 대변. 원천 징수되는 부분은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한다. 그치? 금액 얼마입니까? 52만원, 38만원 합한 금액이다. 그지요? 90만원 되겠습니다. 예수금은 제조부, 영업부 이런 거 구분할 필요 없다. 그죠? 부채 계정 과목이다. 90만원 적어주고 나머지를 이제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됐습니다. 2번 문항 봅시다. 9월 24일 세영 식당에서 공장 생산 라인 직원들이 야근 식사를 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종이로 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이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세금 계산서를 누락했답니다. 그래서 이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예정 신고 누락분으로 그렇게 반영하고 싶답니다. 반드시 해당 세금 계산서를 이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입력 설정하십시오. 자, 부가수용 뭡니까?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고요.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못 받을 이유 없다고 그죠? 우리 직원들 야식이니까. 그래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51 과세로 부가세 유형 입력하면 될 거고요. 회계 처리는요. 차변 복리후생비이면서 공장 직원들이니까 500번대 코드로 회계 처리. 대변은 자, 돈을 뭘로 주었는지는 말로는 설명이 안 돼 있다. 그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 하단부를 보면 그 내용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밥값 350만원, 부가가치세 35만원 합해서 385만원을 돈 주어야 되는데 150만원은 현금으로 주었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이다 이겁니다. 대변 회계 처리. 대변 현금 150만원, 대변 미지급금 235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될 것이다. 분석 끝났지요? 분석 끝났고 다만 전표 입력할 때 이 내용을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그 상단에 있는 도구 버튼을 사용해가지고 몇 가지 작업하면 되더라 이겁니다. 그 작업까지 이제 하면 요 문제 풀이가 완료될 것이다. 그리고 주의할 점.
세금 계산서가 전자세금 계산서 아니니까 종이세금 계산서이니까 전자 여부란도 부라고 정확하게 체크해 주어야 되겠네요. 됐지요? 오케이. 자, 그리고 품목 수량 단가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으면 요 내용도 입력해 주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자, 입력합니다. 9월 24일입니다. 그럼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거다. 그치? 자, 9월 24일이고요. 유형 50일 과세고 품목란에 야근 식대라고 적어주고 수량란에 1이라고 적어주고 단가는 공란으로 비우면 되겠고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350만 원. 부가가치세 35만 원. 거래처는 어디요? 세영 식당이랍니다. 자, 전자여부란도 부라고 정확하게 체크해 줘야 됩니다. 0번을 누르든가 아니면 공란으로 비우고 그냥 넘어가든가 그렇게 작업해야 된다. 자, 분계 차변 복리후생비이면서 500번대 코드 대변은 현금으로 얼마 줬다고? 150만 원.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상단, 하단 입력은 끝났고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 뭡니까? 확정 부가가치 신고서에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반영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전표를 체크한 다음에 상단의 여러 가지 도구 중에서 간편 집게라고 보인다. 그치? 그 옆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보이는데 요 중에서 예정 누락분이라고 보인다. 그죠? 요거를 선택하시면 요런 보조창이 나타납니다. 요 거래를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요 보조창 내용을 입력해 주는 거다 이겁니다. 확정 신고 개시 연월일 언제로 적으면 됩니까? 자, 지금 날짜가 9월 24일입니다. 그러면 2기 예정 신고서에 원래 반영되었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2기 예정이 아니고 2기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하니까 확정 신고 개시 연월일 언제로? 11, 12가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잖아요. 그지? 그 기간이 처음 시작되는 날인 10월 1일로 적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10월 1일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작업 끝났고요. 그 보조창 작업하고 나면 요 해당 점표에 커서 위치시켰을 때 상단 쪽에 누락이라는 이런 표시가 딱 나타나게 됩니다. 됐고요.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됩니다. 참고로 진짜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 내용이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반영되는 거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참고로 부가가치 탭 누르고 부가가치 신고서 메뉴 엽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2월이라는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연다 이겁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매입이면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무언가가 입력되어 있다고 그죠? 요 상세 내용을 보고 싶다. 해당 내용에다가 커서를 딱 위치시키면 오른쪽에 상세 내용 보입니다. 뭡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으로서 공급가액 350만 원, 부가가치세 35만 원이라는 부분이 예정신고 때 반영되었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누락이 되어서 확정 신고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겁니다. 굉장히 숫자가 낫이 있다 그지? 뭡니까? 조금 전에 우리 입력했던 거 그 금액이잖아요. 요게 진짜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예정신고 누락분이라는 이름으로 반영되어 있구나라는 것까지 참고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뭐 데이터 저장하겠습니까? 예 누르든 아니요 누르든 뭐 상관없겠지 그지? 제가 참고로 열어본 거니까. 자, 2번 문항까지 풀어보았고요. 3번 문항 봅니다. 12월 21일
당사는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을 위해서 주식회사 제대로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계약금 1억 2천만 원 부가가치 별도래요. 요거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원자재 납품기일은 내년 1월 20일이나 주식회사 제대로는 계약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작성연월일 12월 21일로 발급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인 물건 사는 시점에 세금 계산서 받는 게 원칙이지만 그 원칙적 공급 시기보다 빨리 세금 계산서를 우리는 받을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이론에서 배웠던 선세금 계산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약금 준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 받은 상대방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 끊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금 계산서 받는 거지, 그지? 원칙적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다 이겁니다. 부가세 유형 뭡니까?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고 그 부가가치세 매입적 공제 못 받을 이유 전혀 없다 그지요? 그래서 부가세 유형 51로 그냥 판단하면 되고 회계처리 뭘로? 계약금으로 돈 주었으니까 차변을 선급금으로 대변을 보통예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분석 끝났고요. 별표 하나 쳐주십시오. 그래서 계약금 주고받는 부분에 대해서 선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우리는 발급받고 뭐 그런 거래가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지? 선세금 계산서 내용으로 이런 문제로만 출제가 지금까지 되어 왔는데 그 내용이 실기편 문제로 이제 등장했다 이겁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스타일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을 거다 그지? 그래서 별표를 쳤다. 유사한 문제 나왔을 때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잘 연습해 둡시다. 됐습니까? 자, 입력합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입니다. 날짜는 12월 21일. 유형 51 과세고요. 공급가액 1억 2천만 원입니다. 부가가치세 1,200만 원. 거래처는요. 주식회사 제대로. 전자 여부 전자라고 언급되어 있다 그죠? 적어주고요. 분계 차변 선급금 대변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4번 문항 12월 31일 당사는 2018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만 원인 주식회사 서울이 발행한 채권, 채무증권을 말합니다. 표시이자 10%, 유효이자 15%, 만기 3년짜리인 회사채를, 그치? 88584에 만기 보유 목적으로 현금 구매했다. 그러면 1월 1일에 차변 계정 과목 뭘로? 만기 보유 증권으로 금액 얼마? 88584로 1월 1일에 회계 처리했었을 거다 이겁니다.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요. 2018년도 12월 31일의 회계 처리를 요구하고 있답니다. 뭘 인식하는 것?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채무증권은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자를 따박따박 받을 거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받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단 소수점 위반은 반올림하고 표시이자는 매년 말 현금 수령하고 공정가치 측정은 고려하지 않는답니다. 만기 보유 증권을 구입했을 때 보유기간 동안에 인식하는 이자 수익 회계 처리 우리가 공부한 적 없다 그지? 말씀드렸습니다. 회계학 세법하기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가끔 생소한 질문이 등장할 수도 있고 출제 범위 벗어나는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빨리 해당 내용 입력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출제 범위 벗어나는 거니까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 틀렸더라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요. 한번 출제되었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제 설명 들어보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됐죠? 설명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채무증권 들고 있으니까 이자 받을 겁니다. 이자 얼마 받는다고요? 표시이자 10%고 액면금액 10만 원이니까
곱하기 10만 원. 1년에 만 원씩 이자 받을 거라고. 현금으로.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붕괴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네. 차변에 현금 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만 원. 요 정도 붕괴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요 정도 입력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자, 정확한 회계 처리는 이렇게 돌아간답니다.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는 회사채라는 채무증권을 구입한 사람이고요. 그 회사채를 발행한 주식회사 서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회계 처리했겠습니까? 사채 발행 회계 처리했을 겁니다. 사채 발행하면서 무슨 발행? 할인 발행이더라 이겁니다. 사채의 할인 발행 회계 처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 사채 할인 발행 회계 처리를 떠올리면 만기 보유증권 구입한 사람의 회계 처리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분석해 볼게요. 자, 너무 정신 사나우니까 일단 열려있는 화면들 전부 다 아래로 내리고 백지 상태로 만든 다음에 설명 시작하게 보겠습니다. 됐죠? 액면 10만원짜리를 88584에 할인 발행한 겁니다. 자, 화면을 좀 내리고 자, 사채 할인 발행에 따른 삼각표 그려봅시다. 2018년 1월 1일 날 발행했고 2018년 12월 31일의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다. 유효이자 15%, 액면이자 10%고 그러다 보니까 액면이자는 만 원이더라. 상각금액 그리고 장부금액 자 작성하면 되고요. 자, 애당초 발행했을 때 얼마라고요? 88584라고 할인 발행한 거다. 곱하기 15% 합니다. 88584 곱하기 15% 하면은 13287.6 나오고 소수점 미만은 반올림하라라고 문제에서 가정해 주었거든요. 그러면 13288이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요. 13288에서 만원 빼면 3288이 상각금액이고 따라서 2018년도 말의 장부금액은 88584 플러스 3288 하면 91872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삼각을 짝딱 해가지고 만기가 되는 3년 만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18, 2019, 2020, 2020년도 말이 만기고요. 2020년 말이 되면 만기 3년이 되는 날이 되면 장부 금액은 이제 결국은 액면 금액인 10만 원으로 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88584가 10만 원을 향해서 만기 동안 달려가는 형태가 될 거다. 됐죠? 이것이 삼각표였고요. 2018년도 12월 31일의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요 금액들이 사용될 것입니다. 자, 사채 발행했을 때의 회계 처리 볼게요. 할인 발행이다, 그지? 자, 1월 1일 회계 처리. 차변. 현금 얼마 들어옵니까? 88584 들어옵니다. 88584. 그리고 사채 계정 과목의 차감서 격인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자, 10만원 빼기 88584 하면은 11416 나오네요. 11416 요렇게 차변 기록될 거고 대변은 사채 계정 과목으로 10만원 요렇게 회계 처리할 겁니다. 사채 발행한 사람. 12월 31일은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차변 이자 비용 인식할 겁니다. 얼마? 13288. 대변은요. 현금으로 이자 주거든요. 만원. 그리고 상가액 3288 고려해야 된다. 그지? 차변에 있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제 대변으로 적혀가지고 감소될 겁니다. 얼마? 3288만큼. 그러다 보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 인식하는 거는 액면 이자로 준 것보다 더 큰 금액이 13288이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인식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사채 할인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 분석할 수 있고요. 요 회사채를 구입한 사람이 우리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데요. 자, 1월 1일에는 어떻게 회계 처리했을 겁니까? 만기 보유 증권 구입했습니다. 만기 보유 증권 얼마? 88584 주고 샀다고. 88584. 대변은요, 현금 주고 샀다라고 가정할까요? 현금 88584. 됐습니까? 요렇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요것과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다만 사채 발행의 경우 사채 개정 과목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개정 과목 요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회계 처리했는데 만기 보유 증권은 그냥 요 두 금액을 순액으로 따져 가지고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그냥 바로 차변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더라고.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다. 자, 12월 31일 분기에는 자, 차변 현금 들어온 다음에 현금 이자 얼마? 10,000원 들어오지, 그지? 됐습니까? 그리고 상각 금액 인식해 주자 이겁니다. 3288만큼을 또 차변 쪽에 회계 처리하는 거다. 뭘로? 사채의 경우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걸로 이제 회계 처리하면 되었었는데 만기 보유 증권의 경우에는 만기 보유 증권 계정 과목 하나만 사용하다 보니까 차변 계정 과목 또 뭐가 된다? 만기 보유 증권이 된다 이겁니다. 3288.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인식하는 거는 마찬가지 13288이 될 겁니다. 논리 똑같습니다. 그죠? 사채 할인 발행과 정반대구나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다. 그리고 사채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두 개의 계정 과목으로 쓰지 않다 보니까 이자 수익 인식할 때도 만기 보유 증권 계정 과목 자체를 이렇게 차변에 인식하는 거다. 됐죠?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을 88584라는 액면 금액보다 싼 금액으로 구입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자 수익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야금야금 만기 보유 증권 금액이 증가함으로 만기가 되면 결국 만기 보유 증권 계정 과목의 금액은 얼마가 된다고요? 10만 원으로 딱 도달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기가 됐을 때 액면 금액인 10만 원을 사채 발행한 사람으로부터 싹 받게 될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과 사실 동일한 논리의 회계 처리다. 됐습니다. 만기 보유 증권의 이자 수익 문제가 출제되어서 요 내용 분석해 보았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전 입력 메뉴에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날짜 12월 31일. 자, 차변 먼저 인식합시다. 현금으로 이자 받는다. 그치? 10,000원. 그리고 차변에 만기 보유 증권 계정 과목을 증가시킨다 이겁니다. 그리고 코드 번호 주의해야 되겠다. 그지? 열심히 분석 잘 해놓고 코드 번호 잘못 불러와가지고 감전되면 진짜 그거는 더 억울하겠다. 그지? 자, 두 코드 번호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거는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요 코드 번호로 입력해야 되겠다. 181번으로. 금액 얼마였습니까? 그 금액 저 까먹었습니다. 다시 계산해 보면 되지 뭐. 88584 곱하기 0.15 13288 나온다. 그지? 13288에서 10,000원 뺀 거 3288이라고 계산해 보았고요. 3288 적어줍니다. 그리고 대변은 요거 두 개 합한 거를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됐습니다. 이렇게 분석해 보았고요. 전표 입력 문제 끝났고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읍시다. 문제 2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로 넘어갑니다. 1번 문항
본 문제에 한해서 당사는 재활용 폐자원 수입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한답니다. 고물상이랍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2018년 2기 확정 신고 기간의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의제인 매입세 공제 신고서와 거의 동일한 논리의 서식이었다. 그죠? 자주 출제되진 않는데 이렇게 가끔 출제되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연습은 해보았다. 그지? 그런데 워낙 자주 출제되지 않는 주제다 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의제인 매입세 공제 신고서 논리와 거의 동일했다. 그지? 그 논리 떠올려가면서 딱딱 아는 범위 내에서 입력 빨리 하고 넘어가면 될 겁니다. 자, 단 공제 납부할 세액까지 정확한 금액을 입력할 것. 알겠다. 자, 거래 자료 나와 있고요. 아는 범위 내에서 빨리빨리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메뉴에서 부가가치 탭에서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 메뉴 엽니다. 2018년 2기 확정이랍니다. 10월부터 12월. 자, 공급자요. 장 고물상에서 물건 샀습니다. 자, 영수증 받았답니다. 영수증이라고 적어주면 되고. 분명은 뭡니까? 고철. 수량은 400kg. 차량 아니니까 차량에 대한 차량 번호, 차대 번호는 넘어가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하나의 라인에 쭉 보이는 게 좋으니까, 그지? 조금 이렇게 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 같은 거는 필요 없다, 그지? 차대 번호도 필요 없고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합니다. 자, 취득 금액 780만 원. 공제율은 103분의 3이 되겠다. 그죠? 110분의 10은 그 중고차 매매상에 적용되는 율이었으니까. 오케이. 103분의 3. 그리고 취득 일자는 2018년 10월 6일이다. 그지? 2018 10월 6일.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 입력했고. 의제매입세 공제와 마찬가지로 확정 신고할 때는 한도를 고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도에 대한 내용을 아래쪽에 적어 주어야 된다. 자, 매출액. 자, 추가 자료 보면 나와 있겠지. 해당 내용들이. 장 고물상은 간이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간주한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하고 예정신고 기간 중의 재활용 폐자원 거래 내역은 없답니다. 2기 과세기간 중 재활용 관련 매출액과 세금 계산서 매입액,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액은 없답니다. 요거는 다음과 같다 되어 있네요. 매출액 자료 나와 있다고 그죠? 요거 따박따박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6,200만 원이 예정분이고요. 확정신고 기간분은 7천만 원이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 세금 계산서 수취한 분이 얼마다고요? 4,800만 원과 5,600만 원 합한 게 단기가 될 겁니다.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6개월이라고 했다. 그치? 철저하게 6개월이고 한도 계산도 6개월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래서 4,800만 원 플러스 5,600만 원 한 1억 400만 원을 세금 계산서 란에다가 적어줄 것이고 영수증 등 란에는 영수증 또는 계산서로 구입하는 금액을 적어주는데 예정신고 기간에는 구입한 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확정신고 기간에 구입한 영수증 받은 요 780만 원만 입력하면 될 겁니다. 여기다가 7800000 입력하고요. 이미 공제받은 세액 예정신고 때 구입한 거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예정신고분 쪽에 0이라고 적으면 이제 서식 작성이 끝났고요. 한도 계산까지 해가지고 프로그램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466011이라는 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서식 작성 끝났고 메뉴 닫으시면 됩니다.
논리는 의제 매입세 공제와 논리가 똑같은 거다. 됐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 참고로 요 46601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참고로 검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한도가 이렇게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780만 원. 우리가 고물상이다 보니까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있다 하더라도 간이과세자가 되게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영수증을 받는다던가, 또는 계산서를 받았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 뭔가 의제매입세 공제와 같은 그런 혜택을 좀 주고 싶다 이거지. 됐습니다. 자, 780만 원이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받은 분이다. 6개월에 걸쳐서. 한도 계산은 철저하게 6개월을 걸겠습니다. 요거를 기억이라고 할게요. 니은이 이제 필요했다, 그지? 니은은 의제매입세 공제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 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매출액이 예정신고 기간, 확정신고 기간은 이렇게 있으니까 합해서 1억 3,200만 원이 있더라 이거지. 자, 1억 3,200만 원 곱하기 80%라고 했습니다. 80% 한 다음에 요 6개월 동안에 세금 계산서 구입한 거는 빼자라고 했습니다. 세금 계산서 구입한 게 104, 000, 000이다. 다만 세금 계산서 수취한 것 중에서 고정자산 구입분이 있다면, 고정자산 구입이라는 거는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니까 금액이 클 거다, 그지? 그런 부분까지 빼버리면 한도가 너무 작아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수취분을 빼되 고정자산 매입분은 빼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문제 자료에서 세금 계산서 수취분이면서 그 금액에서는 고정자산 구입분은 없습니다라고 자료가 제시되는 거다. 됐죠? 그래서 매출액 곱하기 80%에서 세금 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은 구입 없다고 했습니다. 그거 뺀 거를 니은이라고 본답니다. 자, 132, 000, 000 곱하기 80% 마이너스 104, 000, 000 하면 160만 원 계산됩니다. 네, 다시 160만 원. 됐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중에서 작은 거 한도니까, 그지? 요거를 구한 다음에 요거 곱하기 해당률인 103분의 3을 곱하면 이번 확정신고 기간에 재활용 폐자원 세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톡 튀어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780만 원과 160만 원 둘 중에 작은 거는 당연히 160만 원 되겠다, 그지? 그래서 160만 원 곱하기 103분의 3 계산하면요 46601이라고 턱 튀어나옵니다. 요 금액이 프로그램 맨 하단 쪽에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표시되구나 라고 검증까지 한번 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메뉴 닫습니다. 메뉴 저장하고 닫고요. 2번 문항 봅니다. 다음 거래 자료에 의해서 주식회사 백제의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세요. 아시겠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는 거고 임차인이 두 군데네요. 그래서 각각 따박따박 적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위의 임대료는 매월 말 받기로 계약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답니다.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메뉴 열고 일기 확정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자, 임차인이 두 군데다, 그지? 먼저 갑편의점에 임대해 주었습니다. 1층 1호네요. 동은 뭐 언급이 없네요. 동은 비워두시고
1층 1호 적어줍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뭐 거래처 불러오면 자동으로 채워지고, 면적 200제곱미터, 용도 편의점. 자, 임대기간 2017년 1월부터 2018년도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3억 원, 월세 500만 원. 자, 그리고 을 노래방에 또 임대 주었다, 그치? 을 노래방. 자, 2층 2호입니다. 자, 면적은 200제곱미터 노래방입니다. 자, 임대기간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말까지. 2019, 아니 2020년이라고 했지? 까먹었다. 언제까지라고? 잠깐만요. 2020년 3월 말까지. 2020-0331. 자, 보증금은 2억 원, 월세 300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이제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과세표준 따박따박 계산해서 아래쪽에 집계금액 나타내 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입력한 다음 메뉴 닫고 넘어가면 되겠지. 실제 시험이라면. 우리는 학습 차원에서 한번 진짜 계산된 금액이 맞는지 검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갑 편의점에 대한 내용요. 자, 소개라는 이름으로 요 거래처에 대한 내용이 딱딱 집계되어서 표시됩니다. 한 달 월세 500만 원이니까 세 달이니까 그지? 월세 부분은 1,500만 원입니다. 간주 임대료는요. 보증금 3억 원입니다. 3억 원 곱하기 2018년도의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이자율 몇 %입니까? 1.8%라고 했습니다. 여기 1년치인데 1기 확정이다 보니까 91일이더라, 그지? 그래서 365분의 91일로 이렇게 계산하면 과세표준 톡 튀어나올 겁니다. 3억 곱하기 1.8 곱하기 0.01 곱하기 91 나누기 365 하면은 1346301이라고 턱 계산됩니다. 대충 고금액이 여기에 딱 표시된다. 됐죠? 갑 편의점 내용 검산해 보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자율은 상단의 이자율 버튼 누르면 몇 %가 지금 프로그램에 세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현행 세법에 따라서 그 이율이 딱 세팅되어 있을 거라고. 자, 을 노래방 빨리 검사해 봅시다. 월세 300만 원이니까 세 달이니까 900만 원이다, 그지? 간주 임대료 2억 원 곱하기 4월 1일부터 임대했습니다. 지금 4, 5, 6월에 대한 신고 기간이니까 그지? 그냥 2억 원 곱하기 1.8% 한 다음에 365분의 91일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계산해 보면 2억 곱하기 1.8 곱하기 0.01 곱하기 91 나누기 365 하면은 897534라고 계산될 겁니다. 됐죠?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되는 내용들을 검사해 보았고, 맨 아래쪽 전체 합계에는 이 두 군데에 대한 내용 전부 다 합산돼 가지고 금액 표시될 겁니다. 월세랑 간주 임대료.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메뉴 닫고요. 저장하겠습니다. 예, 클릭하고, 그지? 3번 문항 봅니다. 다음은 2018년 1기 확정 신고 기간 4월부터 6월이다, 그지? 의 자료이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십시오. 다만 다음의 자료에 대하여 전표 입력은 할 필요 없답니다. 서식만 작성해라. 됐죠? 워낙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 별표 칩시다. 이론적으로도 또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받았을 때 전부 다 그 내용을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4가지를 추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먼저 그 지출이 매입세액 불공제 성격이라면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반영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뭐 접대 관련 지출 또는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지출. 두 번째, 상대방이 간이 과세자면 매입세 공제 안 되니까 빼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업종, 상대방 업종이 다군 업종이라면 여객 운송업, 그죠? 그게 대표적인 다군 업종이었습니다. 그런 업종이라면 어차피 간이 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 계산서 발급 못하는 업종이니까 우리는 매입세 공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빼자고 했습니다. 요 세 가지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빼는 거였고요. 또 빼야 되는 거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도 받고 세금 계산서도 받고 이렇게 동시에 받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철저하게 세금 계산서가 우선된다고 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로 공제되는 내용을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하기 때문에 부가가치 신고서에 현금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 받은 부분은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게 추려야 될 마지막 4번째였습니다. 됐죠? 요 4가지 내용을 추리고 그 외의 내용을 요 서식에다가 작성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씩 파악해 볼게요. 4월 20일 영업부장의 제주 출장을 위해서 구입한 백두항공 항공권 대금. 이거 뭡니까? 여객 운송업이잖아. 그죠? 다군임으로 요거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겁니다. 빼야 된다. 됐지? 그래서 자료가 열심히 제시되어 있지만 우리를 혼란시키기 위한 정보일 뿐입니다. 두 번째, 5월 15일 경리부 홍길동 씨는 사무용품을 구입하면서 홍길동 본인의 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종업원 카드로 결제해가지고 종업원 이름으로 신용카드 매출원표 받더라도 우리 회사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요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요 서식에 작성하는 거 맞고요. 그죠?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6월 1일 기획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출한 회식비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 받았답니다. 동현금 영수증은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발급받았다. 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이 맞습니다라는 강조 차원의 문구고요. 자, 요 내용 우리 회식비로 지출한 거고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 입력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추려야 되는 거 4가지 중에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영덕식당은 일반 과세자라고 적혀 있잖아. 만약 간이 과세자라면 요거 못 받는 거야. 근데 일반 과세자라고 했으니까 요거 받을 수 있는 거다. 입력하자. 자, 6월 5일 사무실 컴퓨터 수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고요. 요 수리한 그 가게는 간이 과세자랍니다. 간이 과세자는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추려야 된다고 했다, 그죠? 요거 추려야 되겠다. 그래서 1번은 다군임으로 추려야 되는 거고 4번은 간이 과세자이므로 추려야 되는 거다라고 문제 내용을 분석할 수 있고요. 별표 쳐주십시오. 됐죠? 추려야 되는 건 4가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문제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죠? 직원의 개인 카드로 신용카드 매출 받더라도 회사가 매출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다 이거지. 됐죠? 자, 이 2가지 내용을 따박따박 입력해 주자.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메뉴 열고 4월부터 6월이라고 기간 입력합니다. 자, 5월 15일. 자, 4개 중에, 자,
직원 개인 카드로 신용카드 매출표 받았다. 뭐 선택한다고요? 신용 4번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3번은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다고요? 회사 이름으로 신용카드 결제해가지고 회사 이름의 신용카드 매출표 받았을 때는 3번 사업을 선택하고, 임직원 개인 카드로 신용카드 매출표 받아가지고 회사가 매입세 공제 받을 때는 4번 신용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대충 이 부분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요 5월 15일 내용은 개인 카드니까 4번 신용을 클릭한다. 공급자는 누굽니까? LG문구랍니다. LG문구라는 거래처 불러와서 입력하고요. 카드 번호는 개인 카드다, 그지? 1111-2222-3333-4444. 요거는 외울 수 있겠네. 1111-2222-3333-4444. 자, 그리고 금액은 25만원, 25,000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일이다, 그지? 자, 요거는 현금 영수증 받았다, 그지? 그러면 1번 현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하면 되겠고, 거래처는 영덕식당입니다. 됐습니다. 카드 번호는 입력할 필요 없겠다. 자, 넘어갑니다. 공급가액은 50만원, 500000, 그리고 부가가치세 5만원. 이렇게 하면 서식 작성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 합한 75만원에 대해서 신고 서식이 반영될 거다. 됐습니다. 메뉴 저장하고 닫겠습니다. 자, 문제 3번 결산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기중의 회계 담당자는 법인의 실제 현금 잔액이 장부상 현금 잔액보다 120만원 부족해서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었다. 기말 결산 시까지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자, 기중의 회계 처리 어떻게 했다고요? 실제 현금 잔액이 장부상 금액보다 작답니다. 그러면 장부상 금액을 실제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대변의 현금 120만원, 차변 현금 과부족 120만원으로 회계 처리했었을 겁니다. 기중에 결산 시까지 그 원인을 파악 못했다고요? 할 수 없지 뭐, 그지? 차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버리고, 차변은 뭘로? 기분 나쁘다, 그지? 돈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잡손실로 회계 처리해야 될 거다. 됐죠? 자, 수동결산입니다. 입력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12월 31일자로 입력합니다. 자, 대변의 현금 과부족 120만원, 차변의 잡손실 120만원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당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와 결산일 현재 환율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고 외화환산 손실과 외화환산 이익을 각각 인식한다. 다만 자산 부채에 대한 거래처 코드 입력은 생략하기로 한답니다. 계정 과목이 외화 외상 매출금, 외화 장기 차익금, 선수금 이런 것들이 달러로 표시된 것이 있고요. 발생일 현재 환율과 기말의 환율이 나와 있습니다. 차이에 대해서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외화 환산 손실 인식하면 되고, 주의할 점 이거다, 그지? 선수금 그리고 선급금은 화폐성이 아니고 비화폐성 항목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결제가 끝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외화 환산 손익 같은 거를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위에 있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만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한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법인세 편에서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법인세와 회계 기준 똑같습니다.
적배성, 비협배성 나누는 기준은. 그래서 이 문제 별표 쳐주십시오. 또 유사하게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다. 자, 파악했고, 자, 입력합시다. 먼저 외화, 외상 매출금입니다. 발생할 때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인데 기말 환율이 1,200원. 환율 올랐습니다. 1달러당 100원씩 자산이 증가하는 거니까 회사는 이익 본 겁니다. 차변에 자산의 증가 적어주고요.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을 회계 처리하면 될 거다. 됐습니까? 자, 차변에 외화, 외상 매출금 금액 계산해 볼까요? 1달러당 100원씩 이익 본 거고요. 100원 곱하기 2만 달러 하면 200만 원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외화 장기 차입금 부채다, 그지? 발생 때 환율이 1달러당 1,150원인데 기말 환율 1,200원이랍니다. 환율이 올랐다, 그지? 자, 부채가 증가하는 거니까 회사는 손해본 겁니다. 그죠? 대변에 부채의 증가 기록해주고,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될 거고, 금액은요 1200 빼기 1150 하면 1달러당 50원씩 손해봤습니다. 50 곱하기 3만 하면은 금액 150만 원 계산됩니다. 입력합니다.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부채의 증가 150만 원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차변 외화 환산 손실, 그지?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그리고 원칙으로 따지면 외화 외상 매출금, 외화 장기 차입금, 채권과 채무에 해당하므로 거래처 입력해 주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자산 부채에 대한 거래처 코드 입력을 생략하기로 한다라고 딱 언급을 했으니까 거래처 입력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넘어갑니다. 3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은 당사의 유형자산 명세서의 일부이다. 이를 참조해서 기말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하십시오. 제시된 자료 외의 다른 유형자산은 없는 걸로 한답니다. 가정한다. 자, 기기장치와 비품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제시되어 있으니까 자동결산으로 빨리 작업할 수 있겠다, 그지요? 다만 기기장치가 제조원가 관련 부분인지 판관비 관련 부분인지 언급이 없어가지고 복수정답이 인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습하시는 분들은 문구 하나 추가하셔가지고 학습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자, 기기장치 옆에는요 제조부라고 적어주시고 공장에 있는 기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비품은 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어색한 것 같아. 그냥 비품 옆에 영업부라고 적어주십시오. 그러면 영업팀에 있는 비품이니까 감가상각비 인식은 판관비로 할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문구 하나 추가 부탁드립니다. 문구를 각각 추가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자, 문구 추가했고요. 자, 저는 이제 작업합니다. 자동 결산으로 해결할 거다.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고 1월부터 12월 기간 입력하고 제조부의 기기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다, 그지? 예, 매출원가 쪽에 있는 경비에 있는 일반 감가상각비에서 기기장치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입력합니다. 25911,596. 자, 숫자 보면서 입력할게요. 25911,596 그리고
판관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로서 비품에 대한 것, 그지? 1200449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상단의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4번 문항 볼게요. 단기말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의 설정률은 1%다. 보충법을 적용해서 외상 매출금은 제외됩니다. 받을 엄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십시오. 자동결산으로 풀면 되겠다, 그지요? 상단의 대손상각 버튼 누르시고 보조창에서 외상 매출금, 대손율 1%로 입력하고 외상 매출금과 받을 엄에 대해서 그죠? 1% 보충법으로 1% 보충법으로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표시됩니다. 선급금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 없으니까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버리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외화 외상 매출금은 제외라고 했습니다. 외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끌려오는 게 없다, 그지?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결산 반영 버튼 클릭하시고 그러면 그 필요한 위치에 딱 금액이 표시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해 볼까요? 판관비는 대손상각에서 외상 매출금과 받을 엄에 대해서 그죠?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금액이 딱딱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전표 추가 클릭하시면 요 문항의 작업 완료 됐습니다. 자,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문제 4번 봅시다. 원천징수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주식회사 백제는 비상장 주식회사로 소액주주인 거주자 김솔지 주민등록번호 요렇답니다. 요 사람한테 다음과 같이 배당 소득을 지급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자의 기타 소득자 등록을 하고 이자 배당 소득자를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세 가지 서식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배당 주는 거다, 그치? 오케이. 원천징수 탭 누르고 기타 소득자 등록 메뉴입니다. 자, 코드 번호 100이네요. 100. 이름은 누구라고요? 이름은 김솔지랍니다. 자, 거주 구분 거주 적어주고 소득 구분 배당 주는 거다, 그지? 배당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면 내구법인 배당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251번 코드 번호네요. 요거를 선택해 주고 내국인이고 자, 주민등록번호 제시되어 있으니까 입력해 줍시다. 70 자, 문제집 보면서 입력할게요. 701 112 2348 8311 자, 소득자 구분 내국인으로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했다, 그지? 111번 선택해주고 비실명이 아니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지? 실명으로 선택해주고 요 정도 하면 필요한 내용 입력 끝났고요. 메뉴 닫습니다. 그 다음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 메뉴 열고요. 자, 배당 소득은 300만 원이고 소득 지급일과 영수일이 2018년 3월 30일이고 2017년에 대한 2017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상 배당금을 지급 결의한 거다. 주주총회를 통해서. 주주총회 결의일은 3월 3일이다. 3월 3일이다 이겁니다. 됐죠? 주어진 정보로만 등록 및 자료 입력을 하기로 하고요. 원천지수 세율은 14%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급을 3월 30일 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급 연월일에 3월 30일 적어주고 F2 버튼 눌러서 김솔지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귀속연월 3원으로 귀속연월이
2018년 3월으로 자동으로 채워지는데 실제 주주총회 열린 날이 3월달 맞으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아래쪽에 이제 금액 적어주면 되겠네요. 이자율 같은 거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고 금액만 적어주자. 금액이 300만 원이랍니다. 배당 300만 원 했다 이겁니다. 세율은 14% 적어주고. 됐죠? 그러면 42만 원, 42,000원이라는 금액 자동으로 표시되고요. 이렇게 하면 요 서식 작성 완료. 됐지요? 메뉴 닫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메뉴 엽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메뉴 열어서 3월부터 3월 기속이고 3월부터 3월 지급입니다. 정기신고 이렇게 선택하면 자동으로 자료가 쭉 불러와지고 그지? 여기에 회사가 배당소득 지급하면서 이렇게 원천징수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쭉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열고 이제 닫으면 작업 끝나게 되는 거다. 저장하겠습니까? 예라고 클릭하면 되지. 됐죠? 이렇게 하면 1번 문항 작성 완료. 2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은 영업부 부장 정중화 코드번호 101 주민등록번호 이렇고 입사일 이렇습니다. 이 사람의 2017년도 말 연말정산 결과와 2018년 2월의 급여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2월분 급여 대장과 원천지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필요할 경우 수당 및 공제사항을 반드시 등록하십시오. 2018년도 2월이다 그지? 지금은 자 2018년도 2월에는 2017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가지고 그 연말정산 결과를 급여 명세서 쪽에 반영할 겁니다. 됐죠? 자 상황 파악해보았고요. 해야 될 거 급여 대장 작업하랍니다. 급여 명세서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요거 작업해야 될 거고 원천지수 이행 상황 신고서 요 메뉴 작업해야 될 겁니다. 두 개의 메뉴를 작업하자. 됐지요? 자, 2017년도 총 급여는 6천만 원이었고 연말정산 결과는 이렇게 나왔답니다. 연말정산을 해보니까 세금이 이렇게 계산되었대요. 그런데 2017년도 1월부터 12월 동안 원천지수 했을 겁니다. 소득세를 이렇게 원천지수 했대. 세금 계산된 것보다 원천지수 금액이 작으니까 추가로 지금 세금 내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150만 원은 세금 추가로 내야 됩니다. 언제? 2018년도 2월 급여 지급할 때 내야 된다 이겁니다. 요 직원이 150만 원 추가로 세금 내야 되는 거니까 회사는 그 150만 원 부분을 직원한테 급여 주지 말고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나라에 세금 납부하면 될 거다. 됐죠? 요 직원 정중화라는 직원 입장에서는 세금 폭탄 맞은 겁니다. 연말정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되게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말 됩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2018년도 2월 급여 명세에 다음과 같답니다. 이 내용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해야 되겠지. 그리고 3번 내용은요. 2017년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 중에서 150만 원은 분납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했다. 직원 입장에서 150만 원 지금 세금 폭탄 맞은 겁니다.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그지? 월급쟁이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으로 생활하는데 월급이 안 들어오고 세금 폭탄 때문에 갑자기 월급이 확 안 들어버리면 치명적일 수 있다 이겁니다. 말 됩니까?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런 규정이 있답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연말정산 통해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초과하는 경우라면 혹시라도 세금 폭탄으로 여길 수 있으니까 그 금액을 한꺼번에 2월 달에 낼 필요 없이 3달에 걸쳐서 나눠서 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답니다. 그 내용이 출제된 거고요. 굉장히 좀
지엽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죠?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만 따박따박 작업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런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라 이겁니다. 제가 열심히 입력해 볼게요. 됐죠?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번 회차 보니까 조금 생소한 내용이 몇 군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 관리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자신감 있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됐습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 이제 그만하고 이제 빨리 입력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열어야 되겠네요. 자, 2월 달이다, 그지? 2월 급여구. 월급날은 며칠입니까? 자, 월급날은 2월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라고 했다, 그지? 2월 28일로 입력하면 되겠고, 정중화 사원에 대해서 자, 수당 공제 버튼 눌러가지고 비과세 표시 여부 체크한 다음 확인 버튼 누르면 과세 항목은 검정색으로, 비과세 항목은 파란색으로 표시될 겁니다. 자, 기본급 300만 원 입력해주고, 가족수당 50만 원 과세 항목이다, 그지? 별도로 지금 없으니까 추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수당 공제 버튼 눌러서 아래쪽에 과세 항목으로 가족 이름이, 수당 이름이 뭐라고? 가족 수당이라고 했다, 그지? 수당 이렇게 입력해 주고 확인 버튼 누르고, 그러면 검정색으로 가족 수당 나타납니다. 요거 금액 50만 원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40만 원. 자, 요 정중화 사원은 부장이고 영업부 직원이랍니다. 야간 근로수당이 비과세 되려면 생산직 사원이어야 된다, 그지? 영업부 사원이므로 야간 근로수당 당연히 과세 항목이다 이겁니다. 현재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야간 근로수당은 파란 색깔입니다. 즉 비과세 항목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세 항목이니까 검정색인 야간 근로수당 과세 항목으로 새롭게 등록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금액 입력해야 될 겁니다. 자, 수당 공제 버튼 눌러서 참고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성격 세팅이 되어 있다고 있습니다. 사원 등록 메뉴 열어볼게요. 사원 등록 메뉴 열어서 정중화 사원에 대해서 기본 사항이 입력되어 있는데, 요 정중화 사원은 영업부 사원이다, 그지? 그러니까 생산직 여부 쪽에 부라고 체크되어 있다 이겁니다. 요럴 경우에는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파란 색깔인 야간 근로수당 쪽에 아무리 열심히 금액 입력해도 그게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 항목으로 딱 집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프로그램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야간 근로수당 40만 원을 400000을 이렇게 입력, 파란색으로 입력하더라도 아래쪽 하단에 집계되는 내용을 보면 여전히 그 40만 원도 과세 금액으로 집계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프로그램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파란색 야간 근로수당에 40만 원 입력해도 정답으로 인정되는 거야. 집계되는 금액이 딱 맞게 집계되는 거니까 그렇게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저는 뭐 이런 거 정신 사납습니다. 이런 기능 무시하고 그냥 검정 색깔 야간 근로수당을 새롭게 입력한 다음 거기다가 입력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됐죠? 참고로 이 내용 설명드렸고, 사원 등록 메뉴 닫습니다. 자, 수당 공제 버튼 눌러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비과세인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 사용 여부 부라고 체크해 버리고, 과세 항목인 야간 근로수당을 다시 등록합니다. 그리고 정기 부정기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만 이왕이면 정확하게 입력해 주겠습니다. 야간 근로수당 실제로 야근해야지 돈 주는 거니까 비부정기 성격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정기라고 저는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 보았고요. 이렇게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그러면 검정 색깔로 야간 근로수당이 나타난다, 그지요? 여기에다가 저는 40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요거 금액 당연히 과세 금액으로 집계가 될 거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월차 수당 12만 원 여기다가 적어주고 식대 20만 원 별도 식사 제공 안 한답니다. 그럼 비과세 맞다 그지? 다만 1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될 겁니다. 프로그램에서 1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라는 것이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으므로 20만 원 전체를 다 파란 색깔 식대 쪽에다가 적으면 20만 원 중에서 10만 원만 아래쪽에 비과세로 이렇게 집계되는 것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 30만 원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별도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 그 말이다 그지? 30만 원을 파란 색깔 자가운전 보조금에 적어줍니다. 다만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적용되므로 30만 원 입력하더라도 비과세 금액 집계되는 거는 20만 원만 쫙 끌려올 거다 이겁니다. 됐죠? 자가운전 보조금에 30만 원 적어주더라도 비과세로 끌려오는 거는 20만 원만 끌려온다. 비과세 집계되는 거는 30만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거는 식대 10만 원과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합한 걸로 분석할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급여 항목이었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집계되면 정답입니다. 과세 금액으로 4220,000 비과세 금액으로 30만 원 이렇게 집계되면 정답으로 인정된다. 됐습니다. 자, 공제 항목들 입력해 볼게요. 국민연금 20만 원 그리고 건강보험료 30만 원 그리고 장기요양 22140 맞고 고용보험 27430 소득세 212150 지방소득세 21210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자료들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결과값 이제 반영하면 되는데요. 150만 원을 분납한다고 지금 문제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요 차감 징수세액인 150만 원을 분납한다라는 의미이고요. 그죠? 조금 더 정확하려면 연말정산으로 인한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 중 150만 원 분납한다. 뭐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문구가 되겠다. 그죠? 자, 학습하시는 분들은 뭐 이왕 구경하고 계시는 입장이겠지만 문구 하나 추가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라는 문구를 하나 추가해 주십시오. 2017년 연말정산으로 인한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 중 150만 원은 분납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했다. 됐죠? 자, 작업해 볼게요. 가볍게 구경해 보십시오. 자, 상단에 보면요. 중도 퇴사자 정산 밑에 옆에 있는 역삼각형 클릭해 보면 이렇게 연말정산과 분납적용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연말정산은 뭐겠습니까? 이제 연말정산한 내용들을 쭉쭉쭉쭉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일 거고요. 지금 볼 거는 분납적용 화면이 될 겁니다. 됐죠? 연말정산 작업은 이미 끝났다라고 본다 이겁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자, 분납적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자, 여기서 연말정산 결과가 연말정산 이미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다가 소득세 150만 원, 지방소득세 15만 원 직접 이렇게 타이핑으로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편한 기능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정중화 사원 요 체크한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하면 150만 원과 15만 원이 자동으로 불러와진다 이겁니다. 별거 아니죠. 뭐 직접 타이핑하든 아니면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하든 뭐 상관없다. 자, 이렇게 금액 불러왔고 이제 분납을 이제 3달에 걸쳐서 분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50만 원을 이제 3달로 나눌 겁니다. 그때 직접 내가
50만 원씩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조금 편한 기능 분납 계산 있죠? 아래쪽에 요 버튼 클릭해도 된답니다. 적용사원 정중화 클릭한 다음 분납 계산 이렇게 하면 세 달에 걸쳐서 뭐 나눌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안내가 나오고요. 예라고 클릭하면 50만 원씩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입력이 된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분납 적용을 클릭하면 이 내용이 이번 2월달, 3월달, 4월달의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이제 그 내용이 딱딱 반영될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분납 적용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 급여 자료 입력 메뉴로 돌아보면 연말정산에 따라서 50만 원 이번 달에 지금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라는 내용이 딱 표시되고 메뉴 상단에 분납이라는 이런 표시가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별거 아니죠. 자, 이렇게 구경해 보았고요. 이제 급여 자료 입력 메뉴 닫습니다. 그다음 요구하고 있는 게 이제 급여 자료 입력 메뉴와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메뉴 요구하고 있으니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메뉴 열어봅니다. 자, 2월부터 2월 됐습니까? 이렇게 메뉴 열면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위에라고 클릭하면 되겠지. 그러면 조금 전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달에 월급 주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지? 정중화. 총 지급액 422만 원 자동으로 끌려옵니다. 급여자료 입력 메뉴 있는 거잖아, 그지? 다시 메뉴 열어볼까? 급여자료 입력 메뉴. 2월부터 2월 기석이고 지급은 2월 28일. 자, 하단 쪽에 과세와 제출 비과세가 집계된다, 그지? 과세 금액. 제출 비과세 금액은 0원이니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총 지급액으로 끌려오는 거는 422만 원 될 겁니다. 됐죠? 요 금액 확인할 수 있고요. 소득세 얼마였습니까? 212150 2월달 월급 주는 부분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212150원이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월 달에 연말정산이 되었다 이겁니다. 자, 총 급여액 6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자동으로 끌려오는 거고요. 연말정산 결과 150만 원 소득세 내야 된다라고 계산되었습니다. 150만 원이 끌려오고 그 중에서 이번 달에 세금 내는 거는 50만 원만 낼 거다 이겁니다. 분납을 적용했으니까. 됐죠?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래서 이번 달 2월 달에 내야 되는 소득세는 212150과 50만 원 합한 712150입니다. 라는 내용이 이렇게 표시되는 거다. 됐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물론 금액이 자동으로 싹싹 불러와지지만 그 금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메뉴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81회 기출문제 전반부 보았고요. 뒷부분은 다음 강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